2026년 2월 코스피가 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뉴스는 축포를 터뜨렸고 증권사 창구엔 샴페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신의 통장도 축제 중입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로그아웃하고 마트 가격표 앞에서 손이 멈추는 게 당신의 오늘이에요. 지표는 역대 최고인데 지갑은 역대 최저. 이 괴리감의 정체를 오늘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4개의 균열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왜 당신의 월급과 집과 노후를 동시에 위협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균열부터 시작합니다. 환율이에요. 달러 대비 원화가 500원대를 넘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바뀐 것뿐인데 왜 전문가들의 얼굴이 굳어졌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대한민국의 체질을 먼저 알아야 해요.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밀 한 톨, 원두 한 알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매달 월세를 내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달러로 내라고 통보한 거예요. 월급은 원화로 그대로인데 월세만 매달 올라가는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근데 환율이 오르는 건 단순히 원화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글로벌 자금은 본능적으로 달러를 향해 이동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요. 남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뉴스.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어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수입 물가 폭등, 실질 임금 감소. 순서만 다를 뿐 경로는 같아요.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월급. 그 숫자는 안 변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증발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환율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직장도 조용히 체질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균열이에요. 철밥통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대기업 정규직, 은행원, 공기업 직원. 한때는 평생을 보장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보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고 있어요. 지금 기업 경영진의 머릿속은 딱 하나입니다. 가성비요. 사람은 월급 줘야 하고, 보너스 줘야 하고, 아프면 쉬게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AI는요, 24시간 불평 없이 돌아가는데 비용은 커피값 수준이에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이에요. 연봉 1억 원짜리 부장님 한 분 내보내면 그 비용으로 최신형 AI 서버를 몇 대나 돌릴 수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선 고민할 여지가 없는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채널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균열이 터질 때 가장 먼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의도 금융가부터 광화문 대기업 빌딩까지요. 신입 공채는 씨가 말랐고 기존 직원들한테는 나가달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요. 사람을 키우는 시대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쇼핑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40대 중반, 20년 다닌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재취업 시장에 이력서를 100군데 넣었는데 연락은 없어요. 결국 퇴직금 털어서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손에 쥐는 돈은 사무실 월급의 반의 반토막이에요.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1년 뒤, 아니 내일의 모습일 수 있어요.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 시대예요. 내 노동력만 믿고 살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직장이 흔들리는 것. 이것도 아직 두 번째 균열일 뿐이에요. 세 번째 균열은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그겁니다. 부동산이요. 불패신하라 불리던 그 거대한 믿음에 지금 금이 가고 있어요.
눈치 빠른 자산가들은 이미 조용히 현금을 챙겨서 다른 배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요? 집 한 채에 노후와 자녀의 미래까지 걸려 있는데 그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균열의 깊이를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자, 앞서 두 개의 균열을 확인했죠. 환율, 그리고 일자리. 근데 세 번째 균열은 이 둘과 차원이 달라요. 당신의 가장 큰 자산. 그 자체가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에요. 노후 자금이고, 자녀의 미래이고, 사회적 지위이며, 때로는 삶 전체를 건 도박입니다. 수십 년간 이 믿음은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소리 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미분양 물량은 조용히 쌓이고 있어요. 화려한 분양 광고 뒤에서 숫자들이 말하는 건 정반대예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2021년,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당시엔 안 사면 바보라는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집을 산 30대 부부가 있어요. 맞벌이로 버는 돈 전부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외식은 사라졌고 여행은 기억 속에만 남았어요. 아이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매달 고민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공포는 금리에 있습니다. 저금리 시절에 받았던 대출. 그 이자가 이제 목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든든한 방패라고 믿었던 게 어느 순간 족쇄로 바뀐 겁니다. 가계 부채가 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 실감이 안 되시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약 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80 넘은 어르신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여기서 핵심적인 악순환이 작동해요. 대출 상환에 돈이 묶이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꺾여요. 기업이 흔들리면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지면 대출 갚을 능력도 사라집니다. 갚지 못한 빚은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요. 은행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경직됩니다. 도미노예요. 하나가 쓰러지면 줄줄이 넘어갑니다. 잠시 1997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IMF 외환 위기 때요. 당시에도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과도한 부채, 환율 급등, 기업 연쇄 도산. 사람들이 위기를 체감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역사가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듬은 놀랍도록 비슷해요. 빚이 쌓이고, 환율이 흔들리고, 일자리가 줄고, 자산 가격이 흔들려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시스템은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말을 아끼면서도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아직 네 번째 균열을 말씀 안 드렸죠. 네 번째 균열이에요. 당신이 가장 나중에 걱정하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것. 노후 시스템입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의 약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구조는 단순해요.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거죠. 문제는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이 갈등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설사 연금을 받더라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요.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은 종이 한 장만큼이나 가벼워질 수 있어요. 숫자는 있지만 가치는 없는 통장이 되는 거죠. 한 분을 더 떠올려 보세요. 30년을 일한 부장님이에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근데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안 돼요. 70이 넘어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갑니다. 이분이 게으르거나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성실하게 30년을 납부했는데 받을 때가 되니 약속이 반토막 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4개의 균열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환율, 일자리, 부동산, 연금. 이 네 기둥이 동시에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짚을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균열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위기는 아무도 안 올 거라고 말할 때 와요. 모두가 문제없다고 고개를 끄덕일 때. 첫 번째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도미노가 어떤 경로로 당신의 일상에 도달하는지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4개의 균열. 이제 모두 보셨습니다. 환율, 일자리, 부동산, 연금.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해요. 위기가 오느냐가 아니라 이 균열들이 동시에 작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도미노의 경로를 추적해 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뛰죠. 물가가 뛰면 실질 소득이 줄어요.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균열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이 꺾입니다. 매출이 꺾이면 기업은 비용을 줄여요. 비용 절감의 첫 번째 타깃은 항상 같습니다.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균열이 여기서 합류하는 거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대출을 갚을 수 없어요.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급매물이 쏟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앉죠. 세 번째 균열이 여기서 폭발합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도 떨어져요.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합니다. 갚을 돈이 없는 사람은 더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이에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복지 지출은 늘어납니다. 국가 재정이 압박을 받아요. 연금 재원은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네 번째 균열이 여기서 치명타를 맞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이 구조를 다시 보세요.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어서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서 기업이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려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져서 빚을 못 갚고, 빚을 못 갚아서 부동산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무너져서 금융이 경직되고, 금융이 경직되어서 연금이 흔들려요. 하나의 고리입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경로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결정적이에요. 지도를 가진 사람은 길을 잃어도 방향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미노 경로를 이미 경험한 나라가 있어요. 일본입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저성장에 빠진 나라요. 부동산과 주식이 동시에 무너졌고 회복에 한 세대가 걸렸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시작도 우리와 비슷했어요. 부동산 불패 신화, 과도한 부채, 고령화,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이 아니에요. 근데 닮은 구조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려면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경고 신호는 뭘까요? 전문가들이 대중한테 잘 안 하는 말들이 있어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데이터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요. 가계 대출 연체율입니다. 이 숫자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면 가계가 버티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추세가 굳어진 뒤입니다. 두 번째 신호요. 미분양 주택 수입니다. 특히 수도권 밖에서 이 숫자가 급증하면 부동산 시장의 체력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서울이 버티는 동안 지방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요. 신규 취업자 수 추이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후행 지표예요. 진짜 선행 지표는 새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빨라지면 고용 한파의 전조예요. 이 세 가지 숫자를 매달 한 번씩 확인하세요. 뉴스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데이터의 방향을 읽으세요. 방향이 2달 연속 같은 쪽을 가리키면 그건 잡음이 아니라 추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위기의 구조를 안다고 해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조를 아는 사람은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산을 분산하라. 달러를 사라. 금을 모아라.
이 조언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메우기도 빠듯한데 무슨 돈으로 우산을 사겠어요? 이게 경제 위기의 가장 잔인한 역설이에요. 대비가 가장 절실한 사람이 대비할 여력이 가장 없습니다. 시드머니 10,000원이 없어서 시작도 못하는 사람한테 포트폴리오를 논하는 건 이미 밥 있는 사람한테 반찬 고르라는 말이랑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투자 이전의 이야기예요. 총알이 없으면 전쟁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 총알을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장 위험한 건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과 무행동 사이의 간격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준비하는 자의 편이에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구조를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네 개의 균열, 도미노 경로, 경고, 신호. 문제는 이걸 안다고 해서 통장 잔고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향을 바꿉니다. 분석에서 행동으로요. 위기를 피할 수는 없어도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체질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심리부터 점검할게요. 위기가 다가올 때 사람의 뇌는 3단계를 거칩니다. 부정, 지연연, 공포.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조금 더 지켜보자. 이미 늦었어. 대부분의 사람은 3번째 단계에서야 움직여요. 19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 전에 달러를 바꾼 사람은 소수였어요. 대부분은 뉴스에 외환 위기라는 글자가 뜬 뒤에야 은행으로 달려갔죠. 줄을 설 때는 이미 환율이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3달 전.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이미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뉴스를 보며 이건 일시적이야 라고 말했죠. 패턴은 항상 같아요. 소수가 먼저 움직이고 다수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반응합니다. 선택의 창은 항상 열려 있지만 대부분은 그 창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존재를 알아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적어도 한 가지는 달라요. 구조를 봤습니다. 경로를 추적했어요. 이제 남은 건 움직이느냐, 마느냐입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비상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 이전에, 포트폴리오 이전에, 먼저 당신의 가게에 완충 장치가 있어야 해요. 최소 3달치 생활비입니다. 3달이라는 숫자엔 이유가 있어요.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수입원을 만들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최소 시간입니다. 이 3달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추락과 착지의 차이를 만들어요. 근데 3달치 생활비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조언이 멈춥니다. 아끼라는 말은 쉽죠. 문제는 이미 아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법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에요. 지출의 수술입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거예요. 당신의 지출 내역을 지난 3달치 펼쳐보세요. 거기엔 반드시 3가지 종류의 지출이 있습니다. 생존 지출, 습관 지출, 감정 지출. 생존 지출은 건드리면 안 돼요. 주거비, 식비, 교통비. 습관 지출은 점검 대상입니다. 구독 서비스, 커피, 택시요? 감정 지출이 핵심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누르는 결제 버튼, 보상 심리의 쇼핑, 미래 불안을 잠시 잊으려는 소비. 감정 지출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이것만 인식해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당신의 첫 번째 총알이에요. 적지만 존재하는 것과 제로인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에요. 소득의 복선을 깔아야 합니다. 한 줄기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는 그 줄이 끊기는 순간 바닥이에요. 줄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거창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진 기술, 경험, 지식 중에서 다른 누군가한테 가치가 있는 게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그걸 작게라도 교환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월 30만 원의 부수입이라도 존재하면 그건 보험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에요.
부채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세요. 모든 빚이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고금리 빚부터 줄이는 게 수학적으로 맞아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고금리 신용대출. 이것들이 가계를 가장 빠르게 잠식하는 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덫을 경고할게요. 위기감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빚을 갚으려다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 상환은 마라톤이에요.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세요.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 경고 신호 있죠. 가계대출 연체율, 미분양 주택 수, 신규 취업자 수. 이 숫자들을 매달 한 번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5%의 정보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뉴스 헤드라인에만 반응해요. 근데 헤드라인은 감정을 팝니다. 데이터는 방향을 알려주죠. 같은 사건을 보면서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의 차이는 위기 때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다섯 번째 원칙이에요.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값진 자산은 가장 비싼 자산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에요. 유동성은 위기 때의 산소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 중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이틀 안에 처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이 비율이 전체 자산의 20% 미만이라면 위기 때 숨을 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출, 수술, 소득 복선, 부채 우선순위, 정보 습관, 유동성 확보. 화려하지 않아요.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이에요. 1997년 외환 위기를 지나며 무너지지 않았던 가정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자 천재여서가 아니었어요. 비상금이 있었고, 빚이 적었고, 소득원이 2 이상이었습니다. 구조가 지킨 거예요.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단단한 구조가 위기에서 살아남는 열쇠였습니다. 수익률 높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최악의 석 달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진짜 무기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불안하셨다면 그 불안이 정상입니다. 불안은 신호예요. 위험을 인지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을 느끼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위기를 예측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측은 입의 일이고 준비는 손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입으로 할 거예요? 손으로 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밤 지출 내역을 펼쳐보세요. 감정 지출 3가지만 찾아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거창한 첫걸음이 아니라 작지만 실제로 내딛는 걸음이 당신을 지킵니다. 4개의 균열은 지금도 조용히 벌어지고 있어요. 도미노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위기에는 반드시 2 부류의 사람이 남아요. 무너진 사람과 무너지지 않은 사람.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구조예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추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원칙을 각각 더 깊이 파고들 예정이에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꼭 설정해 주세요.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위기는 그냥 위기예요. 오늘 밤 첫 번째 총알을 만드세요. 당신의 가족을 지킬 그 작은 시작을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아직 당신 편입니다. 아직은요.